박재건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CEO 스코어 김경준 대표님께서 ESG 스마트 내비게이팅 키워드를 주제로 기조 강연 하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안녕하세요.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ESG 스마트 내비게이팅 키워드로 오늘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오늘 키워드는 저는 이제 밸런스, 비스포크, MZ, B2C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 의미는 밸런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균형을 좀 잡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사실 ESG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충분히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ESG가 모든 회사에 똑같은 의미로 같은 비중을 무게감을 가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회사는 E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회사는 S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G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흐름이 한 20여 년 전부터 CSR, CSV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고요. 그 개념이 이제 확장이 되고 조금 더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ESG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맥락을 좀 상당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맥락 속에서 그 ESG를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수용하되 균형을 잡지 않으면 그 흐름에 매몰되기가 쉽고 어떻게 보면 그 취지는 좋지만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 불필요한 코스트를 지나치게 지불하는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저는 이제 밸런스를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회사는 E가 중요한 것이고요. 물론 이 SG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E에 더 집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회사는 S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으면서 자신의 회사에 맞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의미가 바로 비스포크입니다. 비스포크. 비스포크는 지금 특정 가전 회사가 지금 자신들이 가전 마케팅에 이제 주 테마로 쓰면서 굉장히 일반 명사와 특정 회사의 브랜드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비스포크란 자체는 그 맞춤형 양복, 맞춤형 어떤 그 제품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였었죠. 그 관점에서 ESG의 전체 항목을 개별 기업에 일률 적용하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개념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따라서 그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스포크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맞도록 이 ESG를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도록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지 다 떠들고 하니까 나도 무조건 다 열심히 하면 다 이것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비현실적인 어프로치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MZ B2C는 어떤 뜻이냐면 사실 ESG를 해서 그것이 기업의 경영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경로는 굉장히 다양하고 또 복합적이겠지만 조금 고객이라는 관점에서 좁게 생각을 해보면 ESG라고 하는 테마에 대한 반응도는 역시 제너레이션에 따라서 또 고객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MZ 세대들은 이 환경적 이슈,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비교적 이해도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MZ 세대를 대상으로 B2C를 하는 사업은 특히 마케팅 차원에서도 이 ESG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B2B를 하는 회사나 주 고객이 MZ가 아닌 회사들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지만은 특히 이제 고객이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소위 센시티비티가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나름대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또한 기존의 비즈니스와 관련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느껴지는 차원에서는 MZ B2C, 즉 MZ 세대를 대상으로 B2C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는 특히나 더욱 이 ESG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마케팅 차원에서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밸런스, 비스포크, MZ, B2C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제 납득을 했다고 치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스마트 내비게이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규정이나 아직 법이 아니고 하나의 테마입니다. 그리고 트렌드이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유행과 트렌드는 너무 심하게 따라가도 이슈가 되는 것이고 너무 못 따라가도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자신에게 맞게 따라가기 위한 것이 바로 밸런스 비스포크 MZB2C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스마트하게 내비게이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남 한다고 다 따라해서 되는 것도 아닌 이슈이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해한 차원에서 그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은 결국은 조직을 구성하고 역할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서 실질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조를 짜는 것이 이제 핵심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 ESG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또 리드해 나가는 주체가 당연히 이제 필요한데, 대략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해외에서도 ESG 위원회라는 형태가 이제 주체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키워드하고 어프로치는 밸런스 비스포크 MZB2C라고 하면, 그러면 그 구체적인 엑스큐션에서는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주체로서 그럼 그 위원회는 방향을 어떻게 정립하고 그리고 그 위원회 안에서 역할 분담 혹은 위원회와 회사 내부에 있는 다른 어떤 조직과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현실적인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ESG 역할 분담 위원회 구성 이 문제의 슬라이드이고요. 그럼 이 관점에서 일단 국내 기업의 ESG 위원회 현황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G가 위원회가 이제 설치된다고 하는 그 단편적인 기사들은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럼 ESG 위원회가 그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몇 개나 어떤 회사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CEO스코어가 CEO스코어 데일리를 통해서 오늘 보도자료 나간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 전수조사를 한 것인데요. 제 기억에는 뭐 이 전수조사를 해서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사 대상은 이제 2019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건 지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대상인 회사가 자산 2조 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의무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 코스피 상장사가 169개 기업인데, 그래서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꼭 ESG 위원회를 구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흐름에 맞게 이제 ESG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ESG 위원회를 신설 개편한 93개 기업이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의 설치 유형, 연도 및 구성원 등을 이제 저희들이 일종의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그러니까 10월 초 기준으로 그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 절반 이상 ESG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수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대상은 169개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 93개가 ESG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퍼센트로는 55%니까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근데 93개 중에서 신규 설치 71개가 이제 새로 ESG 위원회를 만들었고요. 76%죠. 기존 위원회, 즉 기업 지배구조위원회, 뭐 투명성 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맥락에 있어서는 ESG와 같은 맥락이 있다고 하는 위원회를 개편한 것이 이제 2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런 위원회 형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근에 신규 설치를 한 것이 대다수이다라고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것을 다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까지는 이름은 좀 다르지만 ESG 위원회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15개가 설치되었고, 2021년 지금까지 사실 딱 9개월 지났는데 그 9개월 동안에 78개, 84%가 현재 구성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구성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ESG 위원회를 어떻게 이제 구성하고 있느냐는 이제 구성원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사실 뭐 어떤 회사 안에 위원회는 뭐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그 위원회의 위상이라든지 그 무게감은 다 다르겠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참여하는 위원회, 대표이사가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 이사회 멤버들이 다수 참여하는 위원회, 이사회 멤버들은 거의 없고 일반 집행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또 혹은 집행위원도 별로 없고 실무진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이것은 각각의 느낌이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면 ESG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사회
이사회와 연계를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회 안에 구성하고 있거나 이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거나 한 그런 형태가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좀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 분석을 보면 전체를 완전히 사회이사로만 구성한 곳이 14곳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회이사로만 구성한 곳이 14곳이니까 15%이고 ESG 위원회 중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케이스가 63% 59곳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ESG 위원회에 대표이사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것을 보면은 사회이사로 구성하면서 주로 구성하면서 대표이사를 포함시킨다고 하는 것은 거의 탑 매니지먼트 레벨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내이사 및 기타 비상무이사를 또 포함하는 곳이 물론 여기는 사회이사가 있습니다만은 사내이사 및 기타 비상무이사를 포함하는 것이 20곳입니다. 21.5%인데 이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사회 중심으로 특히 또 사회이사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흐름을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ESG 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 위원장으로서는 사회이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75곳 80%입니다. 그러니까 ESG 위원회는 비교적 기존의 매니지먼트와는 좀 별개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그 가치를 지향하라. 그리고 그 부분에서 모니터링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이사가 ESG 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케이스가 4곳이 있습니다. 4%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이죠. 이걸 보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흐름은 사회이사 중심으로 구성하고 사회이사를 위원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대세이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뭐 그것이 맞다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선임한 케이스가 12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 하나하나로 놓고 보면 ESG 위원회를 설치하는 유형과 그다음에 흐름을 보면은 SK 이노베이션 즉 SK 그룹이 가장 먼저 이런 그 ESG 위원회와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구성했던 사회공헌위원회 기업 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가 이것을 ESG 위원회로 개편을 했고요. 그다음으로는 삼성생명이 2012년 4월에 기존의 경영위원회를 지속 가능 경영위원회로 개편해서 사실 이제 ESG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신한금융지주가 은행권에서는 또 처음이겠죠. 2015년에 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설치한 다음에 이제 2021년에 이름을 ESG 전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KT는 이제 또 통신업계에 있는데 SK텔레콤에 이어서 2016년 4월에 지속 가능 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ESG 활동을 시작했고요. 기타 이제 S오일이나 현대해상, 두산중공업은 사내에 대표이사 직속으로 ESG 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다른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는 대표이사 직속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상법상의 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들은 사내 대표이사 직속으로 ESG 위원회를 신설해서 비교적 매니지먼트와 굉장히 밀접하게 운영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NH투자증권, KTB투자증권, BGF 리테일 등은 그룹 차원에서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각 계열사에 ESG 관련위원회를 설치하되 각 계열사별로 이 ESG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면 국내 기업의 ESG 설치 유형은 이렇게 나타난다고 저희들은 파악하였습니다. 이사회 산하에 93개가 있고요. 지주사위원회 하부 조직으로 3개가 있고 사내위원회로 6개가 있고 미정으로는 이제 67개가 있다는 건데 이건 아직 이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20년 기준 자산이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뭐 답이 있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제가 비스포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그 뜻인데요. 각 회사마다 처한 입장이 다르고 고객이 다르고 그다음에 ESG 안에서의 비중이 다르고 무게감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제 그 이사회로 하는 것이 대세이다라는 걸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이 뭐 옳다 그르다 정답이다라는 게 전혀 아니고요. 각자 회사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면 충분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국내 기업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어떤 현상을 말씀드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다. 근데 CEO 스코어 설정한 ESG 기준이 이 부분을 이제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사실 뭐 ESG라고 하는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해서 이것이
그리고 테마 자체가 특정한 국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전 세계에 걸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 되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주장하는 주체에 따라서 입장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자본시장 안에서 주로 펀드들이 투자하는 기준으로 하는 입장이 입장이 있고, 기업들이 또 처하는 입장이 있고, 정부 정책의 입장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사실 단일한 어떤 표준적인 뭐 국제법으로 혹은 국내법으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구성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이슈입니다. 따라서 일종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 중에서 시장에서 어떤 기준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ESG라고 이제 굉장히 어떤 테마로는 많이 이야기가 되지만, 그럼 ESG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는 뭐 형법, 상법, 회계 기준 뭐 이런 것처럼 딱 정해진 어떤 합의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ESG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각자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비스포크라는 이야기를 여기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기준 중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할 수는 없고, 비교적 그 합의 가능하고 어느 정도 레퓨테이션을 갖고 있는 기준 중에서 우리 회사에 맞는 기준으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자신의 회사에 맞도록 그 맞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고객에 맞도록,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도록 어떤 그 ESG 관점에서 자신의 그 만들어내는 가치, 그리고 지향하는 가치를 해석해내는 것이 그게 현실적인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런 보고서는 일단 어떻게 제출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지금 현재 ESG 관련된 데이터는 사실은 이제 기업이 이제 발전하다 보면 공개하는 데이터의 그 질과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 있죠. 그리고 규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요청으로 그 많은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ESG 데이터 자체는 데이터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사실 공개를 일부 기업이 뭐 90년대 하긴 했습니다만 별 의미는 없었고, 2014년 이후에 현재 보기에는 8,000개 이상의 기업이 이제 ESG 관련된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40년 전에 우리 회사는 기부금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업 보고서에 쓸 이유도 없었고, 사실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이제 소위 사회 공헌 활동이라는 형태로 나름대로 그것을 홍보성이든 과시성이든 아니면 뭐 정보성이든 간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2014년 이후 보면은 한 8,000개 이상의 기업이 ESG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부터 전 세계 15개 증권거래소가 상장사의 ESG 관련 보고를 의무화하면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를 이제 그 보고하거나 공시하는 기준이 뭐 밑에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이제 GRI 기준에 따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ESG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해외와 비교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놓고 봤을 때 2020년 기준으로 해외 포춘 글로벌 매출 상위 200대 기업 기준으로 보면 92.5%가 이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상위 200대 기업이라고 하지만 비상장 기업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는 뭐 저희 CEO 스코어가 매번 이제 매출 상위 500대 기업들을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위 200대 기업을 기준으로 2021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56.5%가 이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해외 글로벌 기업들 포춘 기준으로 보면은 200대 기업이 한 92% 정도가 발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대 기업 기준으로 한 56%가 발간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상당히 그 갭이 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ESG 보고서 작성 및 관련 규준 현황인데요. 뭐 제가 디테일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고, 어쨌든 국내 기업 대부분은 GRI 기준,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기준을 적용해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여기에 이 부분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뭐 기타 지표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 정도인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GRI가 일종의 그 뭐 합의되었거나 뭐 명시적으로 합의되었거나
정책적으로 이렇게 제시한 적은 없으나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선택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하튼 간에 또 이 규준을 대략 따른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뭐 또 완전히 따르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어쨌든 각 회사마다 공개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의 질적 양적 차이는 상당히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국내외 그럼 ESG 데이터 평가 기관들은 S&P, 블룸버그, MSCI, 뭐 우리나라에도 KCGS, 서스틴베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ESG 데이터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 의미가 있는 기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CEO 스코어가 한번 또 생각해 본 기준은 어차피 제가 계속 말씀드린 비스포크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각 나라마다 입장이 다른 것이고요. 왜? 어떤 나라는 E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또 다른 나라는 S를 중시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 CEO 스코어 입장에서는 이 국내 기업의 ESG 평가 기준을 몇 개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기준이 뭐 있습니다만은 이건 뭐 꼭 저희 CEO 스코어뿐만 아니고 한국에서 이제 ESG 관련된 규준을 만든다기보다는 규준을 보고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혹은 그 기준에 따라서 또 아니면 해외 기준을 가지고 와서 보고서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는 이제 ESG 관련해서 좀 제시하는 데이터가 좀 객관적 검증하고 추가 지표를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를 냈는데 우리는 이제 뭐 500대 기업 중에서 국내 100대 기업이다. 근데 우리가 기부금을 얼마를 냈는데 많이 낸다. 그런데 뭐 1등, 2등, 3등 기업보다 많이 낼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동일 업종에서 가장 많이 내고 있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프로치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비교적 객관적 데이터를 백업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의사소통을 강력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양성평등 지수 같은 거 요즘 굉장히 중시하죠. 저희들이 양성평등 지수 인덱스들을 개발하고 관련된 뭐 업무를 좀 해서 이쪽이 의외로 또 생각보다는 그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합니다라고 선언하기보다도 그와 함께 이런 지수들을 같이 병행을 한다면 그것이 훨씬 그 소통 자체를 강력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가총액 및 산업별 비교를 통한 상대적 포지션 파악인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같은 ESG라고 할지라도 또 그 안에 있는 테마라고 할지라도 사실 매출을 100조 하는 기업과 매출이 10조 하는 기업과 매출이 1조 하는 기업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ESG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규모와 여러 가지 이제 업종과 맞게 어떠한 부분들을 추구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및 산업별 비교를 통한 상대적 포지션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 결국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기업 특성을 반영한 비스포크 맞춤형 ESG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 예를 들어 탄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철강 시멘트 업종하고 IT 플랫폼 서비스 업종이 똑같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 자체를 뭐 IT 기업처럼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고요. 그건 주주에 대한 일종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배구조 이슈도 있는데요. 지배구조를 공기업과 일반 민간기업을 동일한 선상에서 절대로 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동일한 기준으로 놓고 민간기업에게 공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무엇을 요구를 하면서 투명성 이런 거를 똑같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ESG의 기본 취지를 저는 왜곡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맞춤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ESG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기는 하나 이것이 법령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고 요구도 많아지는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 비스포크 ESG
비스포크의 관점에서 ESG를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뭐 일종의 결론 삼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키 메시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SG를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성을 감안해서 스마트 내비게이팅할 필요가 있다. 그 키워드는 밸런스, 비스포크, MZ, B2C다. 그럼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이 ESG 트렌드를 해석하고 방향을 잡아서 소통해야 되며, 특히 MZ 세대 대상의 B2C 사업에서는 ESG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ESG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GRI 기준을 원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은 미비한데, 이러한 국내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오늘 뭐 제가 말씀드렸고 나름대로 CEO 스코어가 한번 제안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